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국회에선 최상병 순직과 수사 외압 의혹에 연루된 주요 인물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가운데 특검법 입법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청문회를 단독 개최한 야당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고리로 증인들을 몰아세웠고 증인 선서 거부 논란 등으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손효정 기자입니다. 최상병 특검법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입법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수사 외압 의혹의 주요 인물 대부분이 증인으로 출석했는데 시작부터 야당 위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핵심 증인인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관련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점을 들며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겁니다. 법률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거부하겠습니다. 뭘 질문할 줄 알고 지금 선사 자체를 안 하겠다는 겁니까? 당신들이 공직자 맞아요? 국민들에게 사실을 구해야 될 공직자 맞냐고요? 본격적인 질의가 시작되자 야당은 대통령실 개입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최상병 사건 기록이 경찰로 이첩된 당일 이종섭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등 군과 대통령실의 통화 기록이 주요 쟁점이 됐습니다. 이 전 장관은 수사 기록 이첩 보류는 본인 판단으로 대통령의 지시는 없었다고 일축했는데 통화 내용에 대해선 함구했습니다. 이종섭 증인, 대통령으로부터 어떤 전화를 받은 겁니까?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간의 대화 내용을 일일이 밝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임 전 사단장과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도 각각 수색 지시를 내리지 않았고 대통령실 외압은 없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는데 답변 과정에서 10분간 퇴장 조치를 받기도 했습니다. 사건 당시에 집중 호우 내렸을 때 피해 복구 작업, 여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이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경북 지역군 사령관에게 있습니다. 저는 작전 지도를 했지 작전 지시를 한 게 아닙니다. 대통령의 지시로 전화를 한 겁니까? 아니면 본인의 판단으로 전화한 겁니까? 위원장님의 당부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게 됩니다. 예, 아니오마다 수사 중인 하십시오. 사항에 대해서 예, 제가 아니오마다 답변드리기가 하지 어렵습니다. 못하시면 자리 가시고요. 임기훈. 잠깐만요. 이시원 증인 네. 10분간 퇴장하세요. 다만 이첩 자료 회수 당일 국가안보실로부터 경북경찰청에 전화가 갈 거라는 연락을 받았다며 대통령실의 사전 조율 정황이 드러나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임기훈 비서관은 전화가 와서 경북한테 저한테 전화가 올 거다라는 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그 부재중 전화가 경북일 거라고 예측하고 경북경찰에 다시 전화한 것입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대통령 경로서를 정조준했습니다. 한 사람의 경로로 인해서 이 모든 것이 꼬이고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 되고 지금 현재 수많은 사람이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경찰과 공수처 등에서 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청문회를 진행하는 건 권력 남용이자 사법 방해 행위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폭거를 자행하면서 상임위를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관해서는 그 어떠한 결정이나 행태도 용인하지 못한다. 법사위는 입법 청문회가 마무리된 뒤 최상병 특검법을 전체 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청문회로 특검 추진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강공을 예고하면서 최상병 특검법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경쟁이 본격화한 가운데 이번에는 저마다 친윤 후보임을 강조했던 지난해 전당대회와는 변화된 기류도 감지됩니다. 총선 참패 이후 달라진 대통령실의 위상이 반영됐다는 해석인데 일각에선 여전히 당심 비율이 적지 않아 아직은 친윤 대 반윤 구도가 주요 변수란 관측도 나옵니다. 박광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통령과 눈빛만 봐도 서로 뜻이 통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뜻이 통하는 당이 돼야 된다. 집권 초반에 치러진 지난해 국민의힘 전당대회. 친윤계 초선들이 연판장을 돌려 나경원 의원의 불출마를 이끌었고 안윤 연대로 윤심 후보를 자처한 안철수 의원에겐 대통령실 차원의 공개 비판도 나왔습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표현입니다. 대통령과 후보가 어떻게 동격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1년이 넘게 흐른 지금 상황은 다소 변화됐습니다.
친윤계 지원설 속 당권 후보로 등판한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당정 일체론을 내세워 반윤으로 평가받는 한동훈 전 위원장 견제에 나섰습니다. 모든 게 남의 책임이고 그렇게 하면서 비판할 때는 남 얘기처럼 비판하고 정치적인 자산과 기회는 전부 자기 개인화하려는 이런 식의 정치는 오래가지 못하고 그러면서도 출마 관련 대통령과의 대화는 다른 주자들과 비슷한 의례적 덕담 수준이었다며 윤심 마케팅은 최소화하려는 분위기 역시 감지됩니다.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과 함께 친윤 꼬리표의 역풍을 우려한 수위 조절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그간 비윤으로 평가받아온 후보들 역시 당의 통합과 수평적 당정 관계 등을 강조하며 친윤, 반윤 후보와의 차별화에 본격 시동을 걸었습니다. 전당대회라든지 이런 게 되면 늘 줄 세우고 줄 서고 대통령실 팔거나 또는 제2의 연판장 같은 사건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일각에선 여전히 친윤 당심이 선거 승패를 가를 주요 변수란 시각도 적지 않습니다. 수도권 총선 참패로 영남 의석 비중이 여전히 50%를 웃도는 가운데 윤 대통령의 우호적인 핵심 지지층 표심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동훈 대세론의 약한 고리로 지목되는 용산과의 불화설 역시 윤심 이슈를 수면 위로 끌어올릴 변수로 꼽힙니다. 한 친윤계 의원은 지난 전당대회처럼 개입하는 모양새는 피하겠지만 대통령 임기가 3년가량 남아 여당 원톱과 대통령실 호흡을 고민하지 않을 순 없을 거란 기류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한 전 위원장 측은 반윤 색채 덜기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 등을 공개하고 범친윤 의원들과도 접촉하며 당내 조직력 강화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입니다. 힘 있는 정당, 이기는 정당을 만들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열심히 해보라 격려의 말씀 해주신 걸로. 여당 당권 경쟁이 4파전 구도로 흐르면서 흥행에 파란불이 들어왔다는 기대 속에 각 후보들은 친윤과 반윤 꼬리표 사이에서 더욱 치열한 수싸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YTN 박광렬입니다. 오는 8월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를 뽑는 전당대회가 흥행하기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 도전이 유력한 가운데 2년 전처럼 어차피 대표는 이재명이란 기류로 주목도가 크게 떨어질 거란 관측입니다. 김경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임기가 끝나는 오는 8월에 전당대회를 열 예정입니다. 하지만 한 달 앞서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만큼 관심을 받진 못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대선 주자급 인물들이 잇따라 출마한 여당과 달리 이재명 대표 연임을 위한 동무대가 될 공산이 크기 때문입니다. 박찬대 의원이 단독 후보로 나섰던 원내대표 경선 때처럼 이 대표만 출마해 사실상 추대 형식이 될 거란 전망까지 나옵니다. 가장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는 분은 사실 이재명 대표님밖에 없긴 합니다. 현재 그래요? 이재명 대표께서 저는 연임을 좀 결단 내리시고 하여 출마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이 대표 측도 단독 출마 그림은 원치 않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뚜렷한 대항마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총선을 거치며 박용진, 임종석 등 비명계 당권 주자는 원외로 밀려난 데다 이 대표 중심 체제가 워낙 굳건해 섣불리 도전장을 던지기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 집안의 큰 어른으로서 영남민주당의 발전과 전진에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습니다. 민주당 내에선 이 대표가 연임을 통해 안정적으로 당을 이끄는 게 유리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역동성이나 전당대회 흥행도 좋지만 경선 과정에 당내 분열을 최소화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연임이 이 대표에게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 거라며 우려하는 시선도 여전합니다. 이재명이라는 대선 후보의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많은 리스크를 안고 가는 선택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가운데 비명계로 꼽히는 5선 이인영 의원의 출마설이 나와 실현 여부가 주목됩니다. 이인영 의원이 또 메시지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고민 중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이재명 대표가 조만간 연임 도전을 위한 사퇴를 공식화할 거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발표 시기와 형식도 고심할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 연임에 나서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데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하며 지난 17일부터 집단 휴진에 들어갔던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휴진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그제부터 이틀에 걸친 투표에서 응답 교수 948명 가운데 73.6%가 휴진을 중단하고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은 20.3%에 그쳤습니다. 비대위는 이번 휴진 중단은 환자들의 피해를 그대로 둘 수 없어서이지 불통 정부의 설익은 정책을 받아들여서가 아니라면서 국민 건강권에 미치는 위협이 커진다면 다시 적극적인 행동을 결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서울대병원이 무기한 휴진 중단을 결정한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휴진을 예고한 다른 병원들도 집단 휴진 결정을 철회해 주길 바란다며 정부는 의료계와 형식 의제 구애 없이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국중증질환연합회도 휴진 중단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애초에 국민 생각과 동떨어졌던 결정을 뒤늦게나마 바로잡아 다행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대학병원 교수들도 휴진 결정을 철회하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어제 서울 낮 기온이 34도에 육박하며 역대 가장 더운 하지를 기록했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제주도에 이어 비교적 많은 양의 첫 장맛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홍상희 기자입니다. 그제보다 1.5도나 떨어졌지만 어제 서울 한낮 최고 기온은 33.9도를 찍었습니다. 어제는 절기상 1년 중 가장 낮이긴 하지. 국내 관측 이래 서울을 기준으로 가장 기온이 높았던 2020년 하진날의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작년 6월보다 더워서 6월 초부터 아이 등하원 시킬 때마다 계속 들고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필수품이 된 것 같아요. 강원도 인제와 정선에서는 35.6도를 기록했고 대전과 광주, 전주에서 32도를 넘어서는 불볕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남부지방에서는 주말부터 첫 장마가 시작되면서 폭염이 꺾이겠습니다. 제주도에 비를 뿌리고 남해상으로 물러났던 정체전선이 다시 북상하면서 이른 새벽부터 전남과 제주를 시작으로 충청, 이남에서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비의 양도 비교적 많습니다. 제주도에선 200mm, 남해안에도 150mm 이상의 비가 쏟아지겠고 호남과 영남 내륙에도 50에서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전남권과 경남권, 제주도에는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에서 5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중부지방에서도 충청에선 최고 60mm, 강원 30mm, 수도권에서도 약한 비가 내리겠지만 저기압과 기압골에 의한 비로 아직 장마는 아닙니다. 남부지방의 장맛비는 일요일 아침 정체전선이 물러나면서 점차 그치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장맛비가 소강 상태에 들겠지만 30도 안팎의 무더위와 비가 반복될 전망입니다. YTN 홍상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에어컨 가동도 본격화됐죠. 그러다 보니 덩달아 실외기 화재도 자주 발생하는데 청소와 점검만으로 불을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윤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창문 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일고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불이 다 꺼지고 난 뒤 그을린 실외기가 눈에 띕니다. 지난 10일 서울 용산구에 있는 아파트 실외기실에서 불이 나 20여 명이 대피하고 9명이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지난달 27일에도 서울 청담동에 있는 16층짜리 건물 실외기실에서 불이 나 10여 명이 대피했습니다. 에어컨과 같은 냉방기기 화재는 해마다 좀처럼 줄지 않는 추세입니다. 화재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건 에어컨 사용이 늘어나는 여름철로 더위가 절정인 7월과 8월에 특히 몰립니다. 2006년부터는 실외기 낙하 같은 안전상 이유로 공동주택은 내부에 실외기를 설치해야 하는 규정이 생겼는데 화재 위험성도 더 커졌습니다. 취재진이 직접 소방과 함께 어떤 위험이 있는지 확인해봤습니다. 현재 실외기 실내 최고 온도는 40도 정도입니다. 환기창을 닫고 에어컨을 가동하면 온도가 얼마나 오를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여 분이 지나자 열기가 빠져나가지 못해 실외기실 내부 온도가 60도 넘게 올랐습니다.
이거 손 대면 되겠는데요, 이거? 맞아요. 여기 보시면 온도가 60도가 넘어서 불 모양이 나왔거든요. 이게 화점이라는 뜻이에요. 실외기에 쌓인 먼지가 화재 원인이 되기도 해서 에어컨 사용 전에는 반드시 실외기 청소와 점검이 필요합니다. 전선 피복이 관리가 되지 않았을 때 화재가 발생할 수 있고요. 주변에 가연물이 있는 경우에도 화재가 발생하기 쉬운 환경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소방은 실외기를 벽과 10cm 이상 띄어 설치하고 멀티탭보다는 단독 플러그로 전원을 연결하는 게 안전하다고 조언합니다. 또 평소에 소화기를 갖춰놓고 불이 났을 땐 전기를 차단한 뒤 진화를 시도하는 게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윤태인입니다. 때이른 불볕더위에 여름 불청객, 모기도 기승입니다. 각 지자체도 방역 드론을 띄우고 유충 방제 작업에 나서며 모기와의 전쟁에 나섰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방호복을 입은 방역 기동관이 풀숲 사이사이 살충제를 뿌립니다. 이른 불볕더위에 6월부터 모기들이 기승을 부리면서 퇴치 작업에 나선 겁니다. 주택가에 있는 공원 하수구를 열고 고인물을 떠보니 작은 모기 유충들이 득실거립니다. 이제 모기들이 휴식하는 나뭇잎 뒤편이나 벽면에 응달진 장소 같은 데다가 살충제를 잔류 소독하고 있습니다. 온도도 빨리 오르고 하니까 작년보다 좀 활동을 좀 빨리 시작해가지고 선제 방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로 모기 개체수가 늘면서 각 지자체가 모기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하천과 등산로와 같이 접근이 어려운 곳은 소독제를 실은 방역 드론까지 띄웠습니다. 서울시가 운영하는 모기 예보제에 따르면 서울의 모기 활동 지수는 지난 2일부터 3주 연속 최고 수치인 100을 기록했습니다. 모기 활동 지수 72 정도에 머물렀던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이례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올해는 좀 더 일찍 모기들이 더 많이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단순히 이제 온도가 높다고 해서 모기가 많은 건 아니고요. 비가 이제 많이 오고 온도가 높을 때 이제 자연적으로 서식처들이 많이 형성이 되니까 말라리아를 옮기는 얼룩날개 모기의 움직임도 예년보다 빨리 포착되면서 질병관리청은 지난해보다 한 주 일찍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YTN 차정은입니다. 주말인 오늘 서울 도심에서 노동단체의 대규모 집회로 인해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서울경찰청은 오늘 오후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 수만 명이 세종대로와 통일로 등에서 집회와 행진을 개최해 교통 불편이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서울역과 세종대로 등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진행한 뒤 오후 1시 반부터는 시청 교차로 방향으로, 오후 3시 반부터는 서소문로와 한강대로를 거쳐 남영교차로까지 행진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세종대로와 한강대로 일대 극심한 정체가 예상된다며 지하철 등 대중교통 이용을 당부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가 뒤집혀서 운전자가 숨지는 등 전국에서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대구에서는 돈사의 불이 나 돼지 수백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신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은색 SUV가 옆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차 안에 있던 운전자를 밖으로 실어 나릅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일산 방향으로 달리던 SUV가 충격 흡수대를 들이받고 뒤집혔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한 명이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멈춰있던 승용차가 견인차에 끌려갑니다. 어제 저녁 8시 10분쯤 서울 강변북로 구리방향 영동대교 아래에서 승용차 3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일대 교통이 1시간 넘게 마비됐습니다. 어제 저녁 6시 반쯤에는 대전 당진 고속도로 공주 분기점 인근에서 3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운전자 등 2명이 가볍게 다쳤습니다. 경찰은 1차로를 달리던 SUV 운전자가 앞에 가던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뒤따르던 다른 승용차가 부딪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구 군위군 대북리에서는 돼지우리에 불이 났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돼지 230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어미돼지가 한 39마리, 그다음 새끼 돼지 한 200마리 정도가 소사한 걸로 확인됩니다. 불길은 돈사 2개 태우고 약 1시간 만에 완전히 꺼졌습니다. YTN 신지연입니다. 뇌졸중 등으로 갑자기 심장이 멈춘 환자를 살릴 골든타임이 4분 정도라고 합니다. 실제로 조사를 해봤더니 119 구급대가 도착하기 전 목격자의 심폐소생술을 받은 환자의 생존율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1.7배 높은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길 가던 남성이 갑자기 고꾸라집니다. 근처를 지나던 환경공무관이 남성의 상태를 확인한 뒤 신고 전화를 걸고 바로 심폐소생술을 벌입니다. 119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4분여간 가슴 압박을 멈추지 않았고 쓰러졌던 남성은 심장박동이 돌아왔습니다. 구급대 도착까지 지켜만 봤다면 생명을 잃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처럼 주변 목격자가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을 때 급성 심장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달랐습니다. 급성 심장정지는 뇌졸중 같은 질병이나 추락, 질식 등으로 갑자기 심장 활동이 심하게 저하하거나 멈춘 상태를 뜻합니다. 구급대 도착 전 일반인이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했을 때 생존율은 14%로 안 했을 때보다 1.7배 높았습니다. 생존한 경우 뇌기능 회복도 했을 때와 안 했을 때 2배 넘게 차이 났습니다. 혈액을 통해서 공급하는 산소가 4분 이상 공급이 되지 않으면 뇌 손상이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4분 이내에 산소가 공급되도록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면 뇌에 손상이 가는 것을 최대한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일반인 심폐소생술 시행률은 지난해 상반기 기준 29.8%. 매년 조금씩 상승하고 있지만 82%인 노르웨이나 영국, 미국 등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입니다. 질병관리청은 어릴 때부터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고 배우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유아용 색칠 공부 같은 연령대별 눈높이 교육 자료를 개발해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대구 중구청 공무원들이 치킨집에서 맥주를 쏟으며 행패를 부렸다는 갑질 사건이 다시 논란입니다. 이번에는 사과하러 찾아간 공무원들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는데요. 권민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가게에 쭈그리고 앉아 바닥을 청소하는 여성. 끈적한 게 묻었는지 한참을 쓸고 치웁니다. 조금 전 손님 4명이 앉았던 자리에 흥건하게 뿌려진 맥주를 닦아내는 겁니다. 남성이 일부러 맥주를 쏟은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미끄러질까 걱정한 업주는 우선 가능한 만큼만 닦아놓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가게를 나갔다가 다시 돌아와 거칠게 항의했습니다. 오줌을 싸지도 먹튀를 하지도 않았는데 바닥 치우는 게 뭐 그리 대수냐며 자신이 구청 직원이니 장사 망하게 해주겠다고 협박했다는 게 업주 측 주장입니다. 실제 4명 모두 대구 중구청 공무원으로 확인되면서 중구청장은 지난 18일 공개 사과했습니다. 그런데 중구청장의 사과문 발표 하루 전 남성들은 사과를 위해 치킨집을 다시 방문했습니다. CCTV엔 팔짱을 끼고 있거나 허리춤에 팔을 올려놓은 채 업주를 찾는 듯한 모습이 찍혔습니다. 전후 맥락을 들어봐야 한다는 신중론에도 불구하고 누리꾼들은 저런 사과를 본 적이 없다거나 고압적 태도를 못 버렸다는 쓴소리를 쏟아냈습니다. 구청 게시판에도 엄벌을 청원하는 글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희 지금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구청은 이들을 상대로 감사를 진행 중이지만 치킨집 업주는 괴로움에 못 이겨 결국 가게를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YTN 권민석입니다. 금사과라 불릴 정도로 가격이 올랐던 사과를 비롯한 농산물 수입을 놓고 정부와 한국은행이 이례적인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한은은 농산물을 수입해야 가격 변동성을 낮출 수 있다며 정책 변화를 촉구했고 농식품부는 시장이 세분화돼 있어 수입한다고 가격이 내려가진 않는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류한홍 기자가 논란을 짚어봤습니다. 사과를 비롯한 농산물 수입 공방에 불을 땡긴 곳은 한국은행이었습니다. 우리나라 의식주 물가가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평균의 1.6배라는 보고서를 내놓으며
사과 등 수입 금지 품목들의 수입 개방을 촉구했습니다. 저는 수입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수입을 뭐 전면적으로 하자는 이런 정도와 그 스피드에 대해서 우리가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렇게 사과처럼 전체를 수입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격 변동, 농가를 보호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좋은 정책일지 모르지만 그로 인해서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바로 다음 날 기자 간담회를 열어 농산물 교육량이 40조 원에 달할 만큼 개방도가 매우 높다며 수입을 더 늘린다고 가격이 내려가진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소고기 우리 수입 쇠고기 들어오잖아요. 근데 쇠고기 안 났거든요. 제일 저는 또 예가 뭐냐면 당근 들어와요. 당근이 수입되는데 당근이 수입되는데도 불구하고 당근 가격이 굉장히 이게 뭐랄까 안정성이 높지 않아요. 근데 그게 왜 그럴까 보면은 시장이 세분화돼 있어요. 한은이 농산물 수입 카드를 꺼내든 건 금리를 조절하는 통화 정책으로 물가 상승률을 낮출 수는 있으나 물가 수준 자체를 낮추기는 쉽지가 않기 때문입니다. 고금리 기조가 유지되고 월간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최근 2%대로 내려왔지만 사과값은 1년 전과 비교해 80% 이상 오른 매우 높은 수준이고 가격은 쉽사리 뚝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식품부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 사과 작황은 평년 수준 이상 될 것이라 금사과 현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과연 한은과 농식품부 둘 중 누구의 주장이 옳을지는 햇사과 출하가 시작되는 8월쯤 사과값이 입증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유환홍입니다.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이 27일로 다가왔지만 법정 시한 내에 결정하기는 올해도 불가능해 보입니다. 해마다 지각 결정이 반복되고 마지막 표결에서 노동계나 경영계 한쪽이 퇴장하는 경우도 많아서 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선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야 하는 법정 시한은 오는 27일까지. 하지만 올해도 지키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최저시급 논의는 아직 시작도 못했고 핵심 쟁점인 차등 적용 여부를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의 이견이 크기 때문입니다. 최저임금을 둘러싼 을과 을의 갈등을 해소하려면 이들 영세사업주의 지불 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 논의, 즉 최저임금 수준 결정 및 구분 적용 여부 결정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안타까움을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을 더 이상 차별의 수단으로 악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최저시급의 경우 경영계는 동결을, 노동계는 12,500원으로 인상을 요구할 것으로 보여 최종 결정까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결국 지난해처럼 쳇바퀴 회의를 반복하다가 심야 표결로 결론 낼 가능성이 큽니다. 그마저도 막판 표결에서 판세가 불리한 쪽이 일방적으로 표결을 거부하고 나가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지난 1988년 최저임금 제도가 생긴 뒤 30여 년 동안 법정 시한을 지킨 적은 9번밖에 없습니다. 이러다 보니 최저임금위원회 결정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워낙 팽팽하게 맞서는 자리다 보니 개선안 마련도 쉽지 않아 최저임금 결정 과정의 진통은 해마다 반복되고 있습니다. YTN 홍성기입니다. 북한을 방문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군사적 원조 제공에 합의하며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유사시 군사 개입을 언급한 것이어서 국제사회에서 큰 우려가 나오는데 한 주간의 주요 뉴스를 살펴보는 이슈 리뷰에서 북러 밀착 행보를 정리했습니다. 평양 국제공항 활주로를 정리한 정황이 포착됐고 과거 외국 정상들이 묵었던 백화원, 금수산 영빈관을 단장 중인 모습도 위성사진에 담겼습니다. 푸틴의 방북은 러시아도 북한과의 군사협력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고 향후 북러 군사협력이 더 확대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도착해서인지 통역을 대동한 김 위원장 혼자 맞이했습니다. 의전을 맡은 현송월 당 부부장만 멀찍이 떨어져서 지켜봤고
악수하기 위해 늘어선 북한 인사들이나 환호성으로 반기는 평양 군중은 없었습니다. 두 정상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을 체결했다며 북러 관계가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선언했습니다. 강력한 국가를 건설하려는 두 나라 지도부의 원대한 구상과 인민들의 세계적 염원을 실현시킬 수 있는 법적 기틀을 마련되었습니다. Подписанный сегодня договор о всеобъемлющем партнерстве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в том числе оказание взаимной помощи в случае агрессии против одного из участников этого документа. 정부는 우리 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와 단호히 대처해 나가고 북핵과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한 한미동맹의 확장 억제력과 한미일 안보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향해서는 한러 관계의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며 경고성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문제는 재검토할 예정입니다. YTN 취재진이 경기도 파주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촬영한 영상입니다. 북한이 서부전선 일대에서 관련 작업이 포착된 것, 흰색 기둥을 세우거나 군사 동향이 있는 것들, 그런 화면들이 지금 포착된 게 처음인데, 향후 남북 사이의 대북 확성기 방송, 북한으로 말하면 대남, 우리는 대북, 이런 확성기 방송이 다시 재개될 경우 북한군에서 일어날 동요에 미리 사전 대비하려는 이런 의미도 있다고 봅니다. (24년) 만에 방북 일정을 소화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김정은 위원장에게 최고급 리무진을 선물하고 번갈아 운전까지 하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를 보란듯이 비웃었습니다. 정상회담 결과로 맺어진 새로운 조약에도 대북 제재를 노골적으로 무시하는 듯한 조항들이 곳곳에 들어갔습니다. 김대겸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9일 정상회담을 마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검은색 리무진 차량에 탑승합니다. 푸틴 대통령이 직접 운전대를 잡고 뒤이어 김정은 위원장도 조수석에 올라탑니다. 잠시 뒤 정원에 도착해 잠깐의 산책을 즐긴 두 정상. 이번엔 김정은 위원장이 운전대를 바꿔 잡아봅니다. 푸틴 대통령이 방북 선물로 건넨 러시아산 최고급 리무진 아우루스 시승 장면입니다. 푸틴 대통령 동지가 김정은 동지께 선물한 승용차를 두 수뇌분들께서 서로 번갈아 모시며 영빈관의 아름다운 구역의 군эт길을 달리시었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월에도 북한에 똑같은 차량을 선물했다가 한미로부터 경고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고급 자동차나 보석 등 사치품을 금수 대상에 올린 유엔 안보리 결의 2094호와 고급 승용차 등 모든 운송수단의 대북 공급과 판매, 이전 등을 금지한 결의안 2397호를 어겼다는 겁니다. 이건 푸틴 대통령이 김정은 앞으로 승용차 선물을 한 것과 관련해서는 모든 유엔 회원국은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를 철저하게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푸틴과 김정은 두 정상이 국제사회를 더욱 노골적으로 비웃기라도 하듯 차량 시승까지 나선 건데, 이 같은 흐름은 새로 체결된 북러 조약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유엔 등 국제기구의 북러 제재에 맞서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듯한 조항부터 한미일 독자 제재 등 다른 강제 조치 적용 역시 반대한다는 내용도 함께 담았습니다. 무역 경제나 투자 협조 등 사실상 경제 제재를 무력화할 뜻도 내비쳤습니다. 특히 우주와 생물, 평화적 원자력 등 과학기술 분야 협조와 공동 연구를 장려하겠다는 내용은 군사위성이나 대량 살상무기 개발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안보리 제재에 정면으로 위반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북한이 원하는 이런 대북 제재에 대해서 생존할 수 있는 어떤 숨통을 트워주는 것에서는 계속 일정 역할을 하겠다, 이런 것을 조항을 삽입을 했고, 24년 만에 북러 군사동맹이나 다름없는 조항까지 되살아나면서 러시아의 용인 아래 사실상 대북 제재가 무력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대겸입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이 어제 주한 러시아 대사를 서울 외교부 청사로 불러 북러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 체결에 대한 우리 정부의 엄중한 입장을 전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차관은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 협력을 즉각 중단하고 안보리 결의를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어떠한 행위에 대해서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의 군사력 증강에 직간접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떠한 협력도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세계의 세력 균형 유지와 전략적 억제 수단으로서 3대 핵전력 개발을 계속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현지 시간 21일 군사학교 졸업식에 참석해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러시아의 3대 핵 전력이란 대륙간 탄도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전략 폭격기를 말합니다. 러시아와 북한의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 체결이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의 아시아 확장에 맞서는 거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러시아 싱크탱크의 분석인데요. 황보선 기자가 그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체결한 이른바 포괄적 전략 동반자 조약은 미국, 한국, 일본의 협력 강화와 한반도 내 미국 영향력 확대에 따른 대응이다. 러시아 전략연구소의 로만 로보프 선임 전문가가 현지 시간 21일 타스통신에 낸 분석입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의 콘스탄틴 아스몰로프 선임 연구원도 한미일 삼각협력을 아시아 나토 창설 움직임으로 봤습니다. 아스몰로프는 이번 조약은 아시아 나토 창설을 향한 미국, 일본, 한국에 대한 대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제로 푸틴 대통령도 북한, 베트남 순방 결산 기자회견에서 나토가 아시아로 이동해 러시아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Мы видим, что в Азии происходит, правда? Блоковая система сколачивается в Азии. Уже НАТО туда переезжает, как на постоянное место жительства. 러시아가 북한과 조약을 체결하기 전 중국과 미리 논의했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러시아 과학 아카데미의 알렉산드라 주에바 연구원은 푸틴 대통령이 5월 중순 중국을 방문했기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 간 합의는 중국의 놀라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두 국가 간의 일이라며 말을 아낀 점도 이를 방증하는 징후로 보입니다. YTN 황보선입니다. 이탈리아를 대표하는 관광 명소 중 빼놓을 수 없는 곳이죠. 로마 콜로세움에 한국인 조각가 박은선 작가의 작품이 설치돼 관람객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조각의 성지라고 불리는 이탈리아에서 마에스트로라고 불리는 박은선 조각가를 만나봅니다. Mostra molto interessante, ha tanti spunti creativi e immergere comunque delle colonne contemporanee di un artista contemporaneo all'interno di un contesto storico qui al centro storico di Roma appunto è il dialogo tra l'arte antica e la nostra contemporaneità e anche gli artisti contemporanei e quindi abbiamo accolto con piacere la mostra di Park Eun-sun con delle opere che ricordano e che dialogano con il passato. 콜로세움 하면 또 로마의 심장이잖아요. 콜로세움에서 전시를 하게 되어 저야 뭐 작가로서 굉장히 영광이죠. 그리고 또 이 전시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현대 미술도 널리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18 올림픽이 끝나면서 굉장히 부흥할 시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건설되고 건물들이 건설될 즈음이었죠. 그때 우리가 대리석이라는 어떤 이런 돌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처음 접한 거예요. 고급스럽다, 보석 같다 그러면서 TV에 계속 많이 나왔었어요. 시기에.
그 TV의 대리석에 대한 것, 그리고 대리석의 원 석산지가 어딘가. 근데 그 석산지가 이태리였고 그 돌을 가지고 로마 사람들이 작업을 하고 미켈란젤로가 작업을 했다는 거죠. 내가 작업을 않고 돈을 벌면은 더 생활도 윤택하고 더 여유 있는 생활을 살 것 같아요. 근데 평생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돈이 좀 부족하더라도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작가 생활을 평생 하기 위해서 여기서 버티면서 이방인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굉장히 답답함을 느꼈고 또 제 작업장에서 뛰쳐나오고 싶은 그런 충동적인 생각 때가 많이 있었고, 근데 어느 날 돌을 탁 깨는데 돌이 숨을 쉬는 거예요. 하고 저한테 그게 느껴졌어요. 그렇구나. 작품을 만들면서 숨통을 만들어야겠다. 그게 내가 살아가는 길이구나. 그래서 제 작품에는 그런 삶이 담아져 있습니다. 미켈란젤로가 그 지역에 묵으면서 작업을 했던 도시이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각으로서 굉장히 유서가 깊은 도시예요. 그런 도시가 저한테 상을 줬다라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크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가끔 사실은 내가 이탈리안 여권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국적을 이태리 사람으로 해야 우리 애들이 좀 편하지 않을까, 가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대한민국 사람이고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우리 한국에 대한 그런 자랑스러움을 지키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그냥 고집을 피우면서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남아 있었어요. 근데 이태리에서 명예 시민상을 줬잖아요, 시민권을. 대한민국 사람이기 때문에 이걸 받을 수 있는 거구나 라는 어떤 그런 자부심도 가졌고. 하루하루 작업을 계속하면서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니까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마에스트로라고 불러주더라고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태리에서 마에스트로 하면 한국 의미로 따지면 선생님이시긴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호칭이거든요. 가요라든지 음식이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벌써 알려졌고, 근데 현대미술에 대한 어떤 그런 알림은 좀 부족한데 그 하나의 일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저한테는 굉장히 자부심이 생겼습니다. 30년 동안 작업을 열심히 해왔듯이 앞으로 내가 살아있는 동안 꾸준히 작업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고 작업할 수 있는 에너지가 있고 지금도 작업할 수 있는 희망이 계속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1971년) 대한항공 포커 27기 납치 미수 사건을 다룬 영화가 개봉한 가운데 당시 승무원과 승객이 다시 만났습니다. 사건 이후 처음 마주한 두 사람은 여전히 기억이 생생하다면서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김승원 기자가 만나고 왔습니다. 1971년 홍천 상공에서 납치돼 북한으로 갈 뻔하다 여객기가 불시착해 941생으로 살아난 사건. 20대 승무원과 승객이었던 두 사람은 이른을 훌쩍 넘기고서야 부둥켜 안았습니다.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50년도 더 된 일이지만 어제 겪은 것만 같습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워해갖고 누가 하나 입 하나 뻥끗 하는 사람은 없고, 주민등록 같은 거 그거 진짜 이렇게 씹어서 먹은 사람 많이 있었어요. 바로 눈앞에서 본 22살 범인 모습은 여전히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이 범인이 창밖을 계속 보면서 너 죽고 싶어? 너 죽고 싶어? 그러면서 너 어디야? 여기 아니야? 기내에서 폭탄이 터지자 몸을 던져 희생한 조종사의 얼굴도 주마등처럼 스칩니다. 미수채, 우리 나 집에 갈 수 있을까? 우리 섹시 볼 수 있을까?
이제 농담 섞어 말할 수 있을 만큼 무심히 흐른 세월이 벌써 53년입니다. 우리 사장님이 소원을 한번 말해보라고 세계 일주를 시켜줬어요. 아니 근데 왜 나는 안 해주지? 살아도 다행이에요. 살아서. 아니 뭘 해줘요, 해주기는. 이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 하이제킹이 개봉하면서 이번 사건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하정우가 비행기 부기장, 여진구가 생애 첫 악역인 범인으로 분해 남북 분단의 아픔 속에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입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오늘은 우산이 필요합니다. 현재 충청과 남부를 중심으로 비가 오고 있는데요. 전남 서부에 호우주의보 내려진 가운데 여수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장대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남부와 제주도는 장마 시작입니다. 전남에 내일까지 180mm 이상, 경남 해안과 제주도에도 150, 그리고 그 밖에 남부에도 100mm 안팎의 많은 비가 오겠고 서울 등 중북부는 5에서 30mm 정도로 양은 적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도권의 비는 오늘 오후 늦게 그치겠지만 강원도는 내일 새벽까지, 충청과 남부 제주도는 내일 오전까지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서울에는 열대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이 25.3도, 대전이 23도고요. 그리고 비가 내리면서 폭염은 꺾입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 대전 25도로 예상됩니다. 다음 주 중반에 남부와 제주도에는 장맛비 예보가 또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타트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